거는 이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인적 네트워크. 결국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는 금기시되는 거니까 학문 영역에서 많은 최고의 학자들을 좀 모셔와서 그들과 교류하고 또 각 대학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러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개설이 됐고, 그 당시 대학원장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매주 한 30에서 5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이제 디프리도 거나하게 하고 한 30명, 40명씩 이렇게 수강하면서 즐겁게 정말 아카데미아라는 것을 맛봤던 이제 그러한 과목이었는데, 제가 숙대를 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 폐강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합니까? 뭐 그래가지고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한 2년 된 것 같네요. 지금 했는데 부활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자신은 큰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상당히 도전적인 과목입니다. 학문이 뭘까요? 그리고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2년 정도 저도 깊이 천착해 가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또 나름대로 이제 학문 분류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학문 분류라는 개념은 한국에서는 현재는 뭐 한국연구재단 이 정도에서 신경 쓰고, 학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뭐 잊힌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학문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2,000가지쯤 되고요. 한국은 현재 분류된 것만 한 2,000가지쯤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문 분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학문 분류가 실제의 학문 연구와 미스매칭, 잘 맞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의 학문은 학자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구진, 팀이라는 거 하고, 또 연구소,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 그다음에 이제 연구 재단들, 뭐 이렇게 학교, 또 이제 사회 단체들, 또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많은 제도들이 서로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비와 관련된 연구 용역들과 관련된, 또 이제 기업의 연구소들과 관련된 이런 그 협업, 콜래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문 분류가 잘못되면은 연구 수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학문에 대한 재분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또 한국만의 고유한 상황이 있어서 미국식 한국 학문 분류를 그대로 가져다 쓰니까 안 맞게 되는 일이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 일본, 이제 대만, 중국은 이제 자연과학이 좀 위주로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일본, 대만은 아주 특이하게도 자기들만의 고유한 학문 분류법을 좀 아직 버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문사철을 인문학에 묶어두는 것도 그런 하나의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똘똘 뭉쳐 있잖아요, 이렇게 개방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학문 간 소통이라든지 융합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상한 학문적 폐쇄, 이런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제 간 연구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는 뭐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육 행태를 보이기도 하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지만은 뭐 꼭 집어서 말한다면 서울 4대 그 기득권에 가로막혀가지고 이런 학문 분류가 좀 정상적으로 또는 건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창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핵심은 융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딱히 그 표준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주제에 걸맞는 방법을 채택하거나 또는 창안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뭐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간주하는 면이 있고, 또 각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의 연구 형태로 보자면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물리학과 생물학은 서로의 연구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학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컴퓨팅 사이언스가 또 첨가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 가미될 수 있는 것이고요. 수많은 서로 다른 플랫폼들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융합학문이 현재의 대세이고, 뭐 MIT,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데 전부 다 이미 융합교육으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죠. 현재 중국이 미국을 캐치업, 따라잡기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융합 중심 교육입니다. 그것을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창조 인프라라는 것이 뭐 하버드 같은 경우 1조 원 정도의 R&D 비용,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인지과학 같은 경우는 500명의 교수진을 두고 있고요. 근데 그들은 각 전공들이 있습니다. 이런 융합 학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제 최선도 기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러한 이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도 많이 깨닫고 있고, 이제 서울대를 중심으로 또 이제 지텍이라든지 포스텍 이런 데에서 융합 연구를 이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약간 어설프고 흉내내는 정도이고요. 영국도 좀 그렇습니다. 일본이 좀 역시 학문 선진국답게 일본이 융합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21세기의 사회 주도는 문화의 주도권은 이런 융합을 누가 제대로 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융합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론적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우리 강의 중간에 중간고사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융합에 대한 강의를 좀 쭉 해드릴 텐데, 융합 학문, 융합 교육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 연구들을 제가 최근에 좀 수행을 좀 했고요. 이제 점점 더 중시되고 있고, 실제로 초중고의 경우에는 융합교육이라는 방식으로 교과목이 통합교육에서 융합교육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교사들은 융합교육이 뭔지 몰라요. 이름만 줬거든요. 교사 지침서에도 융합교육이 뭔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런 허황된 얘기죠, 이런 게. 교사들이 무슨 연구하는 집단이 아닌데 융합교육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고 실제 융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융합이 뭔지, 학문 융합이 뭔지, 또 융합교육의 개념, 방법, 자료는 뭔지, 총균세 이런 거 읽어보셨나? 그런 게 융합 학문의 결과입니다. 또는 공감의 시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사피엔스 등등. 최근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이제 융합 학문의 성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책이 출간되자마자 시대의 어떤 거대한 전환을 이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융합은 모든 지식을 한데 아우르는 이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파편화된 지식이 아니고 하나의 삶이면 삶, 또는 자연이면 자연, 그 영역에 관통하는, 꿰뚫는 하나의 원리를 찾아서 그것으로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획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팀워크,
결국 같이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문 간 벽도 허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학문의 전문화가 포기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의 전문성은 더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두 방향으로 모두 발전할 거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전문화도 심화되고 동시에 융복합도 더 강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작업일까요? 그렇지 않네요. 분석과 종합은 학문 방법에서는 아주 오래된 고대로부터 뭐 예전에 뭐 대화의 방법 같은 것도 있었죠. 논어 이런 거 보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묻고 대답하고 질의응답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오면은 처음부터 BC 뭐 한 4세기, 5세기 때부터 이미 분석 종합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 한 가지가 더 첨가되는 것이 이제 중세로 오면 논리적 분석 이 정도고 근대로 와야 실험, 관찰 그리고 19세기 와야 이제 뭐 통계니 이런 것들이 적용되죠. 리서치 이런 것들. 학문 방법이라는 게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험이라는 거는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방법이 됐죠. 실험, 관찰, 분석, 추론, 연역 이런 것들, 실증성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학문이 실증성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뭐 증거를 내보이라는 거야. 단순히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이 증거 자체는 그 자체로 홀로 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증명력이라든지 설명력이라든지 설득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만 가지고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고요. 그것이 하나의 정합적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거죠. 이 방법론이라는 것이 탄생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수학은 연역적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체계라고 믿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전문화의 길 또는 이제 증명의 길을 걸어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오는 순간 심리학이 등장하면서 좀 전환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쉬운 전환은요,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증명하면 뭐예요? 쓸모가 있어야죠. 돈벌이에도 쓸모가 있어야 되고, 삶에도 쓸모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도 쓸모가 있어야 된다. 라는 실용성이라는 실증에서 실용으로 한 단계 좀 넘어서게 되고, 이 실용을 넘어서 이제 응용으로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모든 학문이 증명에 매달렸다고 한다면 현재는 증명을 넘어서서 실용과 적용과 응용, 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융합학문은 당연히 가치 창출이라는 이런 개념과 연결되어 있고 그걸 흔히는 트렌드에 맞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디 연구, 트렌디 리서치라고 하는 트렌드, 경향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존립하는 독립된 영역이 아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뭐 학문의 중요성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는 뭐 간단히 학문과 방법이란 두 낱말을 좀 설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좀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갈이라고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죠. 공자님 가라사대 할 때 그 갈이라는 것이 이제 강이란 뜻도 되고요.
또는 이제 설명이란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이라고 강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말로 갈이라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학문론, 학문과 방법이란 이런 수업이 왜 필요한 걸까요? 학부를 거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고 교수가 돼서 학문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놀랍죠? 알고는 있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죠.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학문, 한자로 좀 써놨죠. 우리 동아시아 전체가 공유하는 이 학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아나요? 두 번째는 그러면 뭐 우리말 좀 너무 어렵네요. 한자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사이언스는 아나요? 사이언스 또는 이제 독일어 뭐 비젠샤프트 또는 불어로 뭐 에피스테메 이런 거 아나요?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알고는 다 있는데 분명히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우리말 학문이란 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설명의 시발점은 토대는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풍부하고 탄탄하지 못하면 외국어는 그걸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원서를 읽을 때는 인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용을 하고 있는 그 문장에 대해서 인용하는 그 낱말, 영어 낱말에 대해서 사이언스란 낱말에 대해서 그 낱말을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국 모국어 지식을 갖고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항상 모국어의 바탕을 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강의도 진행이 될 겁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아카이브도 많이 여기저기 공짜 아카이브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전문학번역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은 한 제 생각엔 60% 정도의 고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료로 다 검색이 가능할 정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학문이라는 걸 검색을 해봤어요. 뭐 학문이란 말이 정말 할 수 없이 많이 한 2만 몇 건 이렇게 나오는데 다 들춰보진 못했지만 중요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학문이 단독으로 복합어로 쓰인 경우는 없었어요. 모두 이런 경우입니다. 학하고 문하라. 우리 옆 선생이니까 참 이상하다. 옆 선생님이 학문하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학문. 두 낱말로 이해되나요? 아니면 한 낱말로 이해가 되나요?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학문이라는 게 두 글자로 이해하라고 시켰어요. 네. 선생님들이. 그래서 학문이라는데 학하고 문 이해는 아니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낱말로 봤다는 거죠. 학문 이렇게 둘로 나뉘지 않고 아예 나눠요. 나눴어요? 네. 학하고 문 붙여 쓰진 않고요. 아니 우리말로는 붙였어요. 중국에서도? 네, 붙여서 쓰는데 우리 이해할 때 선생님은 이런 단어 좀 이해할 때는 이런 지식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라 나눠서 이해. 그럼 사이언스는 뭐로 번역을 해요? 그냥 학문이라 번역을 하죠. 네. 근데 우리 고문,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학하고 문화라 이렇게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난 뒤에 학이죠. 의심 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거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배워서 물어보는 거네요. 배워서 배운 뒤에 안 배우고 묻지 말고 좀 잘 배운 뒤에 혹시 배웠는데도 잘 모르겠거든. 스승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거든. 그때 물으라는 거야. 그래서 묻는 건 건방진 거야. 왜요? 선생님이 지금 잘못 가르쳤다고
학생이 좀 뭔가 성토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학문은 시간적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적 선후가 앞뒤가 있어요. 제가 찾은 모든 낱말이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다 그랬고요. 또 우리 중국의 우리 동양의 중요한 고전들, 뭐 대학에도 나옵니다. 이런 데도 전부 학하고 문화라지 학문을 하나의 터미널로지, 텀으로 용어로 쓴 적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연구가 좀 부족해가지고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어의 경우 사이언스는 한 낱말인데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사이언스는 기본 뜻은 그냥 안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노우어처럼 단순히 알다가 아닙니다. 증명된 것이란 뜻, 증명된 것.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쪼개가지고 아는 것. 그러니까 낱낱이 암. 요건 에피스테메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에피스테메도 속속들이 암. 낱낱이 암. 그러니까 두루뭉술이하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을 증명된 상태에서 아는 것. 이게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증명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에 놓고 추론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추론한다는 것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론은 우리말로는 미루어 알기. 그러니까 미루어 나간다는 거 보니까 아직 확실한 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증명된 암, 확실한 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은 암, 이렇게 굳어진 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증명된 확실한 또 낱낱으로 쪼개진 그러한 암, 이것은 사이언스이네요. 일반적인 암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확실성은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 확신이 들어가야 되죠. 내가 그렇다라는 걸 믿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자기가 믿지 않으면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은 이런 알미, 증명된 알미 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확신하고 있어도 그것이 사실에 근거해야 되죠. 이게 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고요. 다른 암들과 다른 지식들과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고 우리 요즘 의학적 지식이 그렇죠. 중국에서 2016년 1월 달에 원숭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른 원숭이에다가 옮겨 붙이는 이식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 실험은 1857년쯤에 이미 러시아인은 다 했던 실험들이에요. 그땐 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개의 머리 2개 붙이기, 하나 또 붙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숭이 미국에서도 이제 실험을 그 키메라 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메라 개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머리 붙이기, 머리 옮겨 붙이기.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사람이 그 하체 장애를 심하게 겪는 사람이 이제 뇌사자의 머리를 잘라내고 내 머리 붙여줘 하고 이제 자원을 했습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수술은 러시아 의사가 할 텐데 러시아에서는 그거를 좀 꺼리고 있어서 중국에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성공 확률이 90%쯤 되는데 뇌 이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머리, 그다음에 뭐 심장, 뭐 간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식이 잘 되는 부위들이에요. 신장 같은 이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심장은 이식이 잘 되고요. 머리도 이식이 잘 됩니다. 머리는 요 뇌만 아니 여기 전체를 똑 잘라가지고 그대로 이런 꿈을 안 꿔보셨나요? 예.
다리가 짧아서 긴 다리를 갖고 싶은데 이미 다 자라버려가지고 그럼 어떡합니까? 전 세계 이제 그 병원의 수소문에서 뇌사자 가운데 멋진 다리가 있으면 딱 잘라. 이미 거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들이 진행이 됐는데 사고 실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머리를 옮겨 붙인 사람이 그러면 목 위로만 자기 거고 원래 목 아래는 남의 몸이에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학문의 문제라는 것이 전대미문.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이런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려면 과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다음에 현재 우리의 도덕 감정들, 뭐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을 한데 아우르는 통합적 지식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기 너무 바빠서 문학까지 가기가 어렵죠. 언제 문학을 하겠어요? 이렇게 현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년에 덜커덕 중국에서 막 이제 막 이 사람이 내 머리를 이렇게 옮겨 붙여서 막 멀쩡히 걸어 다니는 사진이 나왔다. 그럼 모든 논의는 다 늦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다시 뭐 원상복귀 이런 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그 뒤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사례를 보고 앞으로는 머리 옮겨 붙이기를 하지 말라라는 국제 협약을 맺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 의학자들 또는 소수자들이 반대하겠죠. 뭔 소리냐? 이 의학적 기술을 왜 활용하지 말라는 거냐? 네가 그러면 나처럼 살아봐라. 인권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럼 이게 여기까지만 가겠어요? 네, 컴퓨터, 인공지능 문제로 가면 그러면 이제 난 로봇으로 옮겨 붙일래요? 그 밑에는 로봇이고 머리만 사람이면 사람인가요? 심지어는 이제 머리만 있고 몸 전체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람인가요? 또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뭐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이 전체를 이제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학문을 하는 것이고요. 정부도 학문을 하는 것이고요.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제 학문이라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문 개념을 넓혀야 되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학문이라는 이 학자는 원래 배우다라는 뜻이지만은 잘 보면 아이들이 어떤 집 안에서 손잡고 논다 이런 뜻이에요. 학자가.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공자님께서는 혁명가였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그 중국어 그 한자 중국어를 쓰던 한자는 정착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읽히고 저렇게도 읽히고 발음도 여러 가지고 뜻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공자님께서 한 낱말에 한 뜻을 부여하는 이런 이제 혁신을 단행하게 됐고 그거에 이제 좀 반기를 들었던 게 노자이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이제 반대 대립이 심화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학이라는 것은 공자님 이전에는 배우다가 아니고 놀다라는 뜻입니다. 놀학자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노나요? 뭐 이렇게 무리지어서 혼자 노는 것도 있지만 되게 무리지어 놀게 되고 우리 이제 세속 5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속 5계 들로 산으로 무리지어 다니면서 거기 보통 이제 그 노예들이 나오죠, 그죠? 노예들이 막 술에다가 술 싣고 다니잖아. 공부를 하러 간 건지 술을 마시러 간 건지 어쨌든 풍류도라는 풍류도. 산에 가서 들에 가서 그 풍류를 즐기면서 산과 들의 기운을 호연지기를 맛보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가운데 술도 마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놀이입니다. 놀기. 그러니까 놀학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무엇인가 머릿속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의미의 학이 아니고 더불어 논다는 의미의 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자가 나오면서 주자의 엄격한 학문관 때문에 논다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공부. 그래서 배우다의 의미로 확 바뀌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해석학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개념이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굳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굳어진 것이 큰 폐해를 낳으면 해체를 하거나 없애거나 새로운 낱말로 대체해야 됩니다. 지금은 학문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고 그래서 그냥 뭐 사이언스, 뭐 리서치 이렇게 쓰게 된 이유가 그런 거죠. 또는 이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란 말도 또 쓰고 있고요. 학문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무겁고 또 정체되어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말로는 현재 우리가 하는 어떤 학문적 활동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문이라는 것은 물음이란 뜻이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문. 아마 이거 보니까 예전에 물을 때는 스승님은 좀 이렇게 고상한 데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물으려면 문 같은 거나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여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는 것 자체도 어려웠던 과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학문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었죠. 학문에도 내 제자와 외 제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대학에 들어온 사람만 공부를 배우는 거죠. 학이라는 개념 속에는 배운다라는 개념 속에는 어쨌든 들어오는 사람, 내 제자만 가르치고 외 제자들은 이제 책을 써서 이제 가르치긴 하는데 직접적 가르침은 안 주죠.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책과 달리 스승님이 직접 가르칠 때는 비의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비법을 탁 한 수 알려준 그 한 수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발점이 중요한 거죠. 요로 가. 그 요로 가라는 거를 알려줬을 때 비로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건데 그건 알려주지 않고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어. 근데 거기 어떻게 가죠? 그건 알려주지 않는 거죠. 이게 비의입니다. 내 제자에게만 알려주는. 지금도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버드니 MIT에서 무크 같은 거 강연 많이 올려주지만 그 백날 들어도 하버드생이나 프린스턴 대학생과는 다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내 제자, 외 제자가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에 들어오는 거죠. 단순히 뭐 학위만 따려고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이 비의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물음은 아주 어려운 현상입니다. 이제 묻다, 이게 우리말로도 좀 골치 아픈데요. 묻다가 명사가 되면 물음이 돼버리잖아요. 묻음 이렇게 안 되고 왜 물음이 되나요? 그러니까 두 낱말이 있었다고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을 땅 안에다가 두는 거, 묻는 거, 묻음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물음이라고 발전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물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우리말로 학문학위 모임 현재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 과연 학문할 수 있는지가 제 어떤 큰 화두였습니다. 현재도 상당히 이제 뭐 자신은 없는데 그 고대를 돌아보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 더 지나가면 이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각골문까지 올라가지만은 이제 그 각골문이 유래되면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자 중국의 한자가 나오는 것을 이제
문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문이라는 거는 문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뭐 하늘에 있는 해를 본뜨거나 사람을 본뜨거나 이런 본뜬 글자들은 사물의 중요한 형상, 모습을 본뜬 글자를 문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는 말을 할 수가 적을 수가 없어서 이것들을 엮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것을 자라고 하는 거,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있었고 자라는 게 있었고 이렇게 나아지는 과정이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계 형성 과정이 있었는데 이 모든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페르시아 또는 이집트, 아테네 모든 학문의 그 학문이 생겨난 영역을 잘 보면 초기에는 다 비참했어요.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학문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해방 이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방돼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갑자기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우리말로 조금 시작되던 것을 61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야 이거 말이 이상해, 일본 거 갖다 써 해서 일본 투로 다 바꾸게 됩니다. 61년에. 그러니까 좀 진행되다가 바뀌고 조선까지는 내내 한자로만 했고 또 일제강점기 동안은 일본어로 학문을 했고 조금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니까 바뀌어서 또 일본어 2로 됐고 80년대쯤 와가지고 이제 겨우 외국에 직접 가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돌아와 보니까 야 이런 한자로는 우리말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좀 추방하는 일본식 한자를 버리고 새로 이제 우리말로 바꿔 쓰자는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못 바꿨죠. 왜 못 바꿨냐면 서울대 때문에 못 바꿨습니다. 서울대 그 고매하신 스승님들께서 허락을 안 하신 거야. 그 후학들의 그 노력들의 찬물을 막 끼얹은 거죠. 그 이상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예를 북한으로 가신 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생물학이 뭡니까? 그래서 이게 엉뚱한 발상을 했는데 살이 갈했더니 이게 먹고 해가지고 그냥 한 칼에 그냥 생물학과 경쟁을 시켜보든지 경쟁도 못 되고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거죠. 화학이란 말이 뭡니까? 중국에서 원래 중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중자는 거듭된다는 뜻으로 무겁다는 뜻인데 거듭거듭 섞는다는 뜻으로 중학. 일본은 변화한다는 뜻으로 화학. 우리는 두 개 다 썼어요. 중학도 쓰고 화학도 쓰고. 뭐는 몰랐어요? 케믹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럼 케믹은 뭐냐? 검은 흙이란 뜻이에요. 이 검은 흙은 섞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질 개념으로 시작이 됐던 거죠. 뜻도 모르고 그냥 갖다 쓴 거죠. 막. 여러분이 화학이란 낱말의 뜻을 모르실 거야. 아마 중국어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학문 개념들을 가지고 막 써왔죠. 물리학은 또 어떻습니까? 더 엉터리죠. 피직이라는 건 물리학하고 상관도 없는 거야. 이렇게 엉터리의 개념어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고문해 온 거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설이 길어졌는데 그럼 물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야만 이제 학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학이라는 것을 배움으로 번역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됩니다. 학이란 말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자라면은 배우는 자가 물론 배우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연구자죠. 연구자라는 것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알을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아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지식을 창조하는 자야. 이걸 이제 연구라는 말은 파고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고들어서 새로운 알을 찾아내는 자. 이게 바로 연구자죠.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배워가지고 새로운 알을 만들어내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학자가 아닌 것이고 연구자이거나 학을 버리면 문도 버려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데요. 학은 선행 조건입니다.
묻기 위한 선행 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알아야, 배웠어야 물을 수 있는 거죠. 말을 배웠어야 물을 수 있는 거죠. 묻는다는 건 결국 말의 한 종류니까. 그래서 묻는다. 그럼 물음이 뭐냐? 아주 쉽습니다. 물음은 알고자 해서 묻는, 알고자 해서 던지는 말이네요. 알고자, 알고 싶을 때 던지는 거. 이것이 물음입니다. 그 알미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알을 설명해야만 물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음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아는 부분이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물음은 언제나 암과 모름의 사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혀 모르면 물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알고 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름에서 알무로 가고자 하는 이런 욕망, 이런 마음이 바로 물음을 가능케 합니다. 이걸 호기심이라고도 하고 알에 대한 욕구,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는 지혜에 대한 욕망이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이때 말한 욕망은 에로스를 번역한 겁니다. 에로스라는 낱말이 뭐 이제 우리 성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이죠. 그렇게 쓰여도 무방합니다. 근데 에로스의 가장 중요한 뜻은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뒤쫓는다. 그럼 무엇을 뒤쫓나요? 못 잡은 거, 아직 못 잡은 거. 사슴이 도망가면 그 사슴을 뒤쫓아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에로스야.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리워요. 그럼 남자친구의 무엇인가를 못 잡은 거죠. 남자친구의 마음, 남자친구의 헌신, 뭔가 남자친구를 아직 다 못 잡은 거. 그때 그리움이 생겨나죠. 이렇게 못 잡은 거. 근데 그것을 잡고자 해요. 쫓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에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하지만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욕망, 마음, 이것을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가 없이는 지적인 호기심 또는 알고자 하는 욕망 또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없이는 물음은 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도 정의 내리네요. 물을 줄 아는 생명체다. 이건 제가 정의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랬는데 이성은 너무 어렵잖아요. 이치를 깨닫는 능력?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도 우리 얼마든 잘 살아요. 그리고 이치를 깨닫는 게 사실은 삶을 방해할 때도 많습니다. 느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아주 협소한 정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 동물이. 그럼 뭐 호모 하빌리스 또는 뭐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또는 뭐 노동하는 인간 이렇게 백날 갖다 붙여도 다 협소하네요. 그럼 인간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전공이 이제 철학이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죠. 저는 사람의 본질은 물을 줄 아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묻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 뭐 이미 말만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야? 발음도 안 되면서 끊임없이 엄마 손잡고 이제 나중에 이제 즐겁게 당하실 겁니다. 가면요, 엄마 뭐야, 엄마 뭐야, 뭐야. 나중에 대답하기도 전에 또 물어. 애는 이제 묻는 거에 이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계속 묻죠. 이게 바로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갑자기 딱 물음이 멈춰요. 그럼 애는 이미 세속화된 거야. 묻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애 늙은이가 돼버린 겁니다.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죠. 물음의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어떤 물음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구자이고 탐구자이고 발견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신 적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뭐였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뭐 고민하다가 안 풀리면 뭐 어떡해요. 내일을 또 기약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죠? 뭐 어떤 때 꿈에서 막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죠? 주무실 때 꼭 여기다 이렇게 메모지를 놔두고 주무세요. 혹시 압니까? 많은 경우 위대한 발상들은 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지몽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탁탁탁 하면은 이제 알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탁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나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생각을 맞춰가다 보면 굉장한 발견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근데 꿈을 꿀 정도가 된다는 건요 완전 몰입해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 자체는 결과물인 거야. 그런 문제 또 탐구 연구에 완전 몰입해 있을 때 그런 예지몽들을 꾸는 거죠. 어쨌든 물음이라는 것은 이제 모름과 암. 근데 모른다는 말이 또 뭘까요? 이게 또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물음이란 말은 완전히 해명할 수는 없는데요. 이걸 해명 못하면 또 학문도 해명이 안 됩니다. 문화 콘텐츠를 저도 이제 한동안 문콘을 열심히 한 적이 2006년, 7년, 8년까지 그만뒀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이 한류 때문에 이제 문화 연구 같은 걸, 문화 콘텐츠 이런 걸 했더니 돈이 짭짤하게 들어와. 근데 이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정말 우리는 순발력이 좀 딸려서 그런 문화 연구를 따라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까지 가수로 버티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학자들 만나면은 죄송한데 물음이 아주 천박해요. 요거는 문화 콘텐츠학이 발전할 수 없는 중요한 핸디캡입니다. 학자의 물음이 근본 물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데 되게 이렇게 좀 아주 저차원적인 특히 문화 콘텐츠 진흥원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화 콘텐츠 연구자들이 전부 타락해 버렸어요. 뭐 킬러 콘텐츠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심형래 꼽을 때 다 망한 거죠, 뭐 한국은. 한류는 잘 나갔지만은 문화 콘텐츠학은 다 망한 거야. 물음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뭐가 물어줘야 되느냐? 문화라는 게 물어줘야 됩니다. 콘텐츠를 물어야 되는 거죠. 이 둘을 어떻게 융합 학문이잖아요. 그 문화가 뭔지를 물어야 되는데, 그럼 아까 이제 문자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한자를 적는 우리 중국어를 적는 글자로서의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할 때 문자는 전혀 다른 콘텍스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빵도 문화입니다. 머리 스타일도 문화입니다. 노래도 문화이죠. 삶 전체가 사실은 문화야. 그러니까 문화라는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뒤치다꺼리를 해. 누가 나오면 뭐 그 사람의 무슨 분석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오면 안 됩니다. 문화 연구를 통해서 대중문화의 어떤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자기들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좀 발표를 하다가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없는 걸 보고는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셈인데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만드는 회사 가보면요. 문화 콘텐츠 관련 서적을 읽지 않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학문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들을 위한 학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실용성으로 넘어가고 있다. 트렌드와 연결돼야 된다. 이게 바로 융합의 정신인데 현실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연구비나 타먹을까? 문화 콘텐츠 진흥원에서 어떻게 하면 500만 원 좀 타먹을까? 이런 거나 궁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현실에서는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물음은 항상 나와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물어집니다. 위대한 학자들은요, 되게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관심.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마빈 민스키라는 우리 이제 AI, 인공지능을 창안했던 MIT 유명한 교수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 인텔리전스는 우리말로는 지능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도 완전히 오역이 된 겁니다. 인텔리전스라는 건 인터라는 건 in the middle, 가운데란 뜻이고요. 가려낸다 뜻이야. 이렇게 뭐 쟁반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 콩, 흰 콩이 있다고 치면은 검은 콩, 흰 콩 가려내기, 이게 인텔리전스야. 어린아이들이 잘 하는 거잖아요. 갓난 애기 태어나면 좀 있으면 10개월 뭐 되면은 똥오줌 다 가리잖아요. 가릴 줄 아는, 이게 인텔리전스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거, 남자 여자, 사물, 사이 분별 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거, 이것이 인텔리전스야. 저차원도 있고 고차원도 있습니다. 이걸 물은 거. 어떻게 사람은 이런 걸 가려낼 수 있지? 아주 쉽네, 물음이.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 꼬맹이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너 검은 콩, 흰 콩 어떻게 가려냈니?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엄마가 가르쳐줘서 얘는 이렇게 해서 가려내는구나. 엄마가 가르쳐주면 스스로 그걸 배워가지고 가려내는구나. 어떻게 가려낼 수 있었어요? 누군가 가르쳤으니까.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마빈 민스. 그러면 컴퓨터를 가르치면 요놈은 사람처럼 가려낼 수 있을까? 이게 천재가 된 거죠. 물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거, 꼬맹이, 갓난애기도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물은 거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구현을 한 거죠. 그게 AI,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이 물음이 어떤 물음이냐에 따라 가지고 학문적 대가가 되거나 그냥 뭐 해석가가 되거나 주석가가 되거나 결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주석가가 되더라도 이런 근본 물음을 함께 물어줘야 됩니다. 물음이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완결된 물음도 없고요. 하나의 물음은요 완결될 수가 없습니다. 늘 열려 있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이제 묻는 것을 포기할 뿐이에요. 이만큼이면 충분히 물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 물을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물음은 안 물어지죠. 뭐 이성적 동물 이래 끝났어요. 사회적 동물 이래 끝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뭔지에 대한 물음은 이런 물음은 안 물어집니다. 문화 콘텐츠가 뭔지를 묻지 않아요. 그 물음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문화 콘텐츠 학은 성립이 안 됩니다. 문화 콘텐츠는 있지만은 문화 콘텐츠 학은 성립이 안 되죠. 왜? 사이언스 학문에서 기초는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쓰는 이유가 학문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물음과 알입니다. 물음과 안입니다. 그 물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리고 이 물음 때문에 바로 사람이 된다. 그 물음이라는 것은 물음과 알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묻는 사람은 이미 뭔가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체계를 원하는 겁니다. 발전, 진보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학문의 임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식 막 해가지고 그대로 외우게 하는 거는 학문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학문은 끊임없이 모르는 걸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거듭거듭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물음의 의미를 놓쳤어요. 들레주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철학을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철학은 물음에 대한 물음이다. 묻는 것이고 철학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가들이 한 얘기들은 정말 그 안에 그 함축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음들에 대한 물음이 정당한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 물음이 정당한가요? 내가
사람이죠. 이렇게 묻겠습니다. 김평신가? 네. 김평, 너 뭐야? 확 불쾌하지. 이 물음이 잘못됐거든. 어? 무엇이냐는 이 물음을 묻는 순간 사람 대우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우리 둘 사이 관계라면 처음 봤는데 쥐가 뭐라고 반말을 해? 맥락이 지금 떨어져 나갔잖아요. 불쾌하게 만든 물음이 아니고 이거는 상대방을 모욕한 거예요. 물음이 아닌 거예요. 물음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물어야 되냐 하면 김평 씨, 당신은 누구시죠? 이런 올바른 물음이 됐습니다. 물음 자체에 대해서 그 물음을 왜 묻는지, 제대로 물어줬는지 이거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으라는 거죠. 거듭거듭 물으라는 겁니다. 위대한 대가들은 그렇게 자기 철학을 전개했네요. 왜? 이 세상이 뭐 완전히 새로운 물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나노란 무엇인가? 나노란 말은 있었네요. 그러면 나노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주어진 거고, 나노 물리학, 나노 피직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나노에 대한 뭐 앞으로 21세기 최고 각광받는 분야 가운데 하나죠. 나노 산업. 그러니까 이거는 나노의 세계는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낯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 철학자들이 다시 묻겠네요. 나노란 무엇인가란 물음은 정당합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왜? 무엇이냐라는 물음 자체가 바로 하나의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 묻는 순간 그 무엇은 두 가지 종류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나누라는 거야. 쪼개라는 겁니다. 무엇이라는 이 물음은 물어진 그것을 자꾸 잘게 쪼개가지고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마지막 알갱이, 그 엘레멘트라고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왔지만은 원소, 으뜸이 되는 마지막 그 씨앗,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사람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저 손가락 쳐내고, 다 쳐내고, 다 쳐내고, 마지막에 딱 쳐내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게 뭐야? 이제 심장도 쳐낼 수 있네. 야, 그러면 이제 뇌밖에 안 남, 뇌.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뇌를 백업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얘기죠. 뇌를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뉴런 시냅스들의 복합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신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컴퓨터로 백업은 못하고 아직은 요 내에서 조내로만 백업이 돼. 그러면 누군가를 또 죽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백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야 이게 문제네. 사람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결국은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마지막 어떤 걸 찾겠죠.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뭐냐고 물어왔으니까. 동양에서 그런 물음이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그런 물음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공자님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런 물음은 아무도 안 물었어요. 공자님이 물은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뭔지를 물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니?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물음은 불경건한 거야. 불경죄. 어떻게 사람을 사물로 막 쪼개는 걸로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도 서양의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냐고 물으면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죠. 제 근본 물음은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안 되고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이거는 공자, 맹자, 또 우리 다산 등등 우리 선배들이 다 동양의 선배들이 열심히 물었던 물음이죠. 하지만 이 물음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양 철학이나 서양의 학문이 가지고 이끌어왔던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도 거기에 깔려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 안에 이러한 엄청난 쪼개고 쪼개서 마지막까지 쪼갤 수 없는 영혼과 같은 정신과 같은 나뉘어질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도록 우리가 요구받은 거죠. 일이 묻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도 되는 거야? 그럼 몸은 어디 갔니? 몸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숙대에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갖는 그 패션에 대한 열망이 대단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원래 그런 감각이 좀 없는 마누라한테 늘 이제 야단을 맞고 살아왔는데, 예? 어떤 때는 뭐 죄송한 얘기 뭐 치약 묻히고 나가고 근데 늘 뭔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또 엉뚱한 패션을 많이 구사를 했었어요. 또 우리 세대가 또 그랬고. 그런데 숙대에 가서 보니 그게 안 통해. 애들이 그걸 싫어해.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우리 마누라 하도 등살을 해가지고 무스를 딱 바르고 깔끔한 제식으로 이제 댄디한 스타일로 딱 가면요. 딱 들어가자마자 학생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야, 요년들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봤는지 별로 바뀐 건 없는데도 그 스타일 패션 하나에 완전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살펴보니까 그건 오랜 동안, 정말 오랜 동안 자기를 갈고 닦아온 거더라고. 몸이라는 게 입술 모양이라든지 웃는 모양, 웃음소리, 뭐 옷, 이 매치, 이 전체 패션이라는 게 아주 오랜 동안의 노하우의 직결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식으로는 찬양을 받아 마땅한 거야.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야. 훔쳐가면 안 돼. 빼앗길 수 없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왜 이 머리 옮겨 붙이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딱 옮겨 붙여가지고 딱 갖다는 뭐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지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그 20년, 30년 동안 피땀머리에 갖고 놓은 몸을 가져오는 거잖아. 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또 이렇게 찬양과 찬사를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 아무 노력도 안 들이고 그 가치를 지금 훔쳐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정의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제 선물로 볼 수 있느냐. 선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양도되는 거니까 내가 쓸 수 없는 몸 선물로 줄 수 있겠죠. 선물이란 개념으로 치자면은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선물이 아니고 돈으로 산다. 그러면 찬양과 명예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도덕하다. 부도덕적 행위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몸에 관한 것이 다 잘려나가 버리잖아요. 오직 정신만 가지고 사람의 본질을 정의하면 그러면 도대체 몸은 사람이 아닌가요? 몸도 사람에 속하잖아요. 감정은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행복감, 만족감, 기쁨, 또는 공감, 엠파시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게 그럼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럼 뭔가 기존의 전통적인 사람에 대한 정의는 크게 잘못됐습니다. 심지어요, 사람은 관계잖아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삶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지 사람만 물체적으로 딱 놓고 쪼개고 쪼개가지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어떤 것, 아톰 이거를 가지고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답을 내린 전통적 형이상학, 서양의 형이상학은 엄청난 폭력을 행사한 거죠. 왜? 그 지식인들이 했으니까.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했고 사제들이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지식인들,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그 정의를 가지고 결국 누구를 탄압한 거야? 일반 대중을 탄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지배를 위해서. 지배 학문이었던 거죠. 이거를 버리려면 들레주 같은,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한 물음에 대해서 물어라.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지 말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뭐냐고 그딴 식으로 묻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물음을 새롭게 해야겠네요.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는지를 밝혀줘야 되고요. 또 우리 묻긴 물어야 되잖아. 사람이 뭔지 안 물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물을 수 있는지, 새로운 물음을 또 우리에게 던져줘야겠죠.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것. 어쨌든 또 지나면 우리가 가진 새로운 물음이 또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물음을 새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이게 바로 학문이다 이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무언 물음, 또 뒤에 보면 사실 물음,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한눈에 턱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물음, 제가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학문이 그 학문으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이 세 가지 종류의 물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번 무언 물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 최고의 그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철학이 뭐냐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답한다면 곧 최고의 철학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뭐 이러이러한 철학이 있느냐 그 철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칸트 철학, 헤겔 철학 설명할 수 있다면 주석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뭐 이런 철학은 왜 이렇게 생겨났느냐 이런 경우에 이제 그는 설명가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겠죠. 하나의 학문이라는 거는 무언 물음, 또 사실 물음, 또 어찌 물음. 어찌 물음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모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거는 배우고 물어라라는 이 뜻에서 이제는 물음이라는 데 방점을 찍어서 물음이라는 차원을 먼저 내세우는 방식으로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3쪽으로 가면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네요. 세 번째 단락. 물음은 사람만이 물을 수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학문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도 이 사람의 본질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학문이 뭔지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막 3.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우리 그 동양에서의 학문 개념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학문은 실질적으로는요 다 서양 학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양을 기준으로 삼아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학문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이 뭐냐? 진리 탐구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됐네요. 탐이라는 거는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걸 탐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곳, 심연과 같은 것이죠. 심연이라는 건 어둡다는 뜻도 있고 위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탐이라는 건 찾아 들어가는 것인데 숨겨진 영역으로 찾아 들어가기 이게 탐입니다. 구라는 건 이제 구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라는 것은 파고들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연구나 탐구나 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제 연구라는 것은 파고 들어갈 구멍이 이미 정해졌어요. 이건 연구고 파고들기긴 파고들기인데 이미 구멍이 정해졌어요. 이제 파고들기 연구. 탐구라는 것은 구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찾아 나가기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진리라는 것은 그 학문이 진리 탐구로 정의 내려진 거 보니까 에로스로 정의 내려진 거네요. 진리는 목적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거네. 진리 찾긴 해요. 근데 이 진리란 말이 또 너무나 어려운 말이잖아요. 영어의 truth. truth의 뜻은 뭐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우리말로는 truth는 진리는 아닙니다. 맞다 이런 뜻이에요. 맞다. 또 맞는 것 중에도 딱 들어맞는 거. 이게 truth입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아,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우리는 알아들었어요. 딱 보고 아, 오늘 날씨 좋구나. 그러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는 이 말과 실제 날씨하고 비교해봐서 맞춰봐서 딱 들어맞으면 그걸 참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truth라는 거는 딱 들어맞는 거고 false 하면은 어긋난 겁니다. 쉬운 거네요. 그죠? 맞냐? 안 맞냐? 맞냐? 틀리냐? 맞냐? 그르냐? 이렇게 하는 게 true, false입니다. 아주 쉬운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사실에 들어맞느냐. 들어맞으면 truth, 참이고 들어맞지 않으면 그릇됐다. 뭐 거짓이라고까지 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은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조금 어렵지만 그릇, 어긋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이거나 어긋났거나. 그러면 진리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네요. 누군가의 주장, 누군가의 말이 있어요. 그 말과 그 말이 말하고자 하는 바, 내용이네요. 그 내용 사이에 일치 여부를 묻는 거네. 그래서 그 말이 실제 사실과 또는 사태 또는 현상과 들어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 이게 학문이네. 아, 진리 탐구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네요. 이걸 이제 한자로 보면요. 진짜란 말은, 진이란 말은 곧다란 뜻입니다. 곧다. 그럼 어려운 뜻은 별로 없네요. 우리말로 보니까 아, 딱 들어맞는다는 뜻이네. 고듬은 들어맞는다는 것이고 왜곡할 때 곡, 휘어진다라는 것은 어그러지다,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인의 반대는 실제로는 곡입니다. 직, 정직이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는 조선의 선비들이 뭐 목숨을 걸고 지켰던 한 낱말이 있죠. 직입니다. 직, 고듬. 이거는 진리를 뜻하기도 하고 의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선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낱말이었던 거죠. 절개라는 거야. 고듬. 목숨보다 더 중시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이자 의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진리는 하늘을 대변하고 의리는 사람을 대변하니까 하늘과 사람 모두를 대변하는 이 직이라는 한 낱말로 가지고 좌우명을 삼았던 거죠. 리라는 건 이치란 뜻인데 이건 뭐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낱말입니다. 아주 오래된 낱말인데요. 리는 보이는 것하고 달리 구슬을 갈고 닦는다 이런 뜻입니다. 구슬 연마하기. 그러니까 구슬을 가공하는 기술이에요. 쉽네요. 아, 리라는 것은 구슬 다듬기입니다. 구슬에 구멍을 뚫거나 우리 이제 흑표옥이라는 거, 홍산옥 이런 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내임원구 자치구 쪽에서 이제 흑표옥이 발견이 됐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뭐 BC 6000년 정도. 그런데 이 흑표옥이라는 것은 옥에다가 이렇게 무슨 검은 그 거죽을 이렇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홍산옥은 그냥 옥만으로 한 건데 홍산옥 거기에서 출토된 옥을 가지고 와서 옥은 다 결정 무늬가 있어서 어디서 출토됐는지를 압니다. 홍산옥 출토된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거중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로 구운 거죠. 지금으로도 그런 기술로 흑표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굉장한 거네요. 이게 뭐 BC 6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부장품으로 나왔죠. 무덤에 이렇게 부장품으로 묻혀 있던 건데 뭐 수만 점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철통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작물애비들.
도굴꾼들이 막 벌써 도굴을 다 해가지고 뭐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한국도 들어오고 중국 안에도 많이 퍼져 있고 그러죠. 근데 이 정도 옥을 가공하려면요, 심지어 2m짜리 옥도 나왔습니다. 그 반신상이라는 건데, 반신상은 신에게 숭배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이제 옥으로 만든 인물상입니다. 적어도요,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반신상을 만들려면. 근데 그게 만점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그 흑피용 문명이라는 것은 무슨 피라미드 이런 거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찬란했던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말하는 황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황제는 뭐 BC 2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00년 이전에 엄청난 문명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나 한국, 동아시아 역사가 새로 쓰여진다는, 아니 인류사가 새로 쓰여져야 됩니다.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리라는 개념입니다. 옥을 가다듬고 정교하게 뭐 어떤 장식품으로 만드는 기술, 이게 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옥에만 되던 개념을 확장한 거죠.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기술, 또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올바로 살아갈 줄 아는 기술, 모든 것에 이제 리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운 옥을 만들어내듯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제, 갈고 닦아서 가장 완벽한 빼어난 모습으로 만드는 거, 이걸 리라고 불렀네요. 거기다 진자를 붙였으니, 진이라는 낱말 붙였으니까 진리라고 쓰는 순간 우린 도달할 수가 없네요. 이건 신의 경지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진짜 대신에 실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는 가득 채웠다 이런 뜻으로 써서 진리보다는 조금은 가벼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탐구란 말은 우리 전통에서 이걸 이해한다면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해체를 했습니다. 아주 쉽게 일단 물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문은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주어진 물음에 대한 참인 대답을 얻는 것이다. 여기 대답 대신에 알미라고 바꿔놓으셔도 되고요. 이제 참이다, 참이란 말 대신에 올바른이라고 바꾸시면 더 좋습니다. 올바른 알미죠.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이것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학문이란. 이제 학문 개념을 바꿨네요. 알무로 바꿨습니다. 학문은 이제 배워서 묻는 개념이 아니고 알아나가기가 됐습니다. 알아나가기. 알문 반드시 물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 주어지다라는 말은 해석학적인 겁니다. 똑같은 물음이 수가 뭐냐라는 물음은 수학에도 주어지지만 철학에도 주어지고 시인도 그 물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구조사할 때 수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수가 뭐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냐? 혹시 수학을 연산이라는 것을 기계로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사람이 라이프니츠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산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주판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이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창안해냈죠. 하지만 서양에서 발명한 연산 기계는 사람만이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계도 할 수 있다는 착상을 했던 것이죠. 그게 오늘날 이제 컴퓨터로 연결이 됐습니다. 간단한 거네, 그죠? 수가 뭐야?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혹시 기계도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음으로써 컴퓨터가 나온 거죠. 주어진 물음이라는 것은 분야마다, 시대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는 거죠. 대답이라는 거 보니까 그때그때만 달라지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올바른 대답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방법이죠. 바르다, 옳고 바르다. 이걸 영어로 쓰면 아주 쉽습니다. justified, 정당화됐다. 예를 들어서 세종이 만든 아주 그 유명한 관측기기, 별의 관측기기 혼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세종시대가 뭐 1400년대잖아요. 중국에서 처음에 배워와서 중국보다 발전을 시켰는데 중요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별자리. 시간을 재는 방법에 관한 거였어요. 그럼 이렇게 묻게 되네요. 시간이 뭐냐? 시간이 뭐냐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 동아시아 사람들은 특히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로 봤던 건 달이었어요. 달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쟀습니다. 서양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달을 가지고 시간을 쟀습니다. 왜? 달은 이 변화하는 모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을 재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시리우스라는 별자리가 발견되면서 늘 고정되어 있는 별자리 하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정된 별자리를 가지고 모든 별들의 운행을 이제 그려낼 수가 있었던, 천문도를 그려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천문도를 그려내다 보니까 달보다는 해가 훨씬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시리우스역이라고도 하고요. 이 태양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원형으로 계산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측을 해보면 조금 틀려요. 그럼 이렇게 묻죠. 왜 틀리지? 그래서 결국은 궤도가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인가 보다. 고대인들이 이거 다 알아냈었단 말이야. 지금 물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죠? 올바른 대답이라는 게 뭐냐? 올바른. 옳고 바르다라는 건데요. 처음에 원형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그 대답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뒤에 후학자들이 뭔가 오차가 생겨서 그 오차를 수정해서 보다 나은 예측을 하게 되니까 이전 거는 옳지는 않아요. 틀렸어요. 그래서 발음, 현상과 사실에 맞춰서 바른 새로운 이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름이라는 것은 계속 과정 중에 있지만은 이론 자체도 옳아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모순이 없어야 되고 정합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실제 현상이나 사실이나 사건과 또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올바름이죠. 그러니까 물음에 대한 대답이 곧 학문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의 체계, 이것이 바로 학문이다. 쉬워졌네요. 배워서 물음이라는 이 어정쩡한 정의는 이제 버려야 되고 물음과 알미라는 그리고 그 사이에 올바름이라는 요구가 주어지는 이걸 충족하면 학문이 되고 충족하지 못하면 학문이 못 되는 거네. 점성술은 올바름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하지 못합니다. 점성술, 연금술 이런 것들.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을 하지만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문의 지위를 얻지는 못해요. 지금은 학문의 지위에서 탈락됐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경찰학 이런 거 지금 문화 콘텐츠 학도 학문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 물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양의 구분법을 치자면은 프란시스 베이컨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릴 텐데 베이컨의 학문 분류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어받은 게 존 듀이이고 십진분류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문 체계를 만들었고요. 현재 도서관 가면은 이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복잡합, 융복합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여기 안 맞아. 그러니까 현재 생겨나는 모든 학문은 베이컨이나 듀이의 학문 분류법에 전혀 안 맞는 그 사이사이에
복합되는 또 융합되는 학문들이 다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전혀 분류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정쩡한 데 꽂혀 있는 거 계속 이제는 나중 가보면 이제 쓰레기 더미가 될 건 못 찾아요 이제는. 요런 거를 이제 해소하려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새로운 학문 분류법을 창안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학문 분류법은 대단히 복잡하겠지만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목표로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학문 분류법. 자, 그 출발이 바로 학문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물음. 그 첫 번째는 물음에 따라서 학문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묻고 어떻게 무엇을 묻고 있느냐. 그 물음의 종류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생물학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묻죠. 물리학에서도 묻고 나노물리학에서 묻고 인간학, 인류학, 뭐 사회학, 철학, 문학 모든 곳에서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럼 그들은 동일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학문 분류는 다 무너집니다. 그 대신 융복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하나의 물음을 가지고 주어진 방식은 다 다르니까 주어진 갈래에 따라서 쫙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학문이 생겨날까요? 무한대의 학문이 있네요. 사람만 묻겠어요? 사람의 코. 코 속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무한대니까 그 무한대의 학문 분과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 온 학문의 종류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학문 분류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한 틀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윤곽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윤곽은 제 생각엔 우리 머리로 그려낼 수는 없고 슈퍼컴으로 하겠죠. 또는 이제 분산 네트워킹 시스템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이 학문 분류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테고. 자, 이제 완전히 학문에 대한 개념은 새로워져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고상한 이제 정의로부터 좀 일반적인 정의로 내려왔습니다. 지식 습득. 이런 말은 참 어처구니 없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라는 말은 이제 영어의 이제 knowledge 같은 경우는 know라는 것은 그 원이 잘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 나한테 와서 꽂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pression, 인상과 같은 거네요. 각인된 것, 새겨진 것. 그걸 달리 얘기하면 잊히지 않은 거네요. 그거를 서양에서는 이제 무네모신의 메모리라고도 했습니다. 그 날리지라는 거는 기억이네. 날리지는 기억이거나 기록이네. 그 서양은 날리지를 끊임없이 기록이라는 전통 가운데서 이해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20세기 초반에 오면 날리지는 문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은데, 그래 데리다가 이걸 해체하기 시작하죠. 음성 언어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음성 언어를 통해서 서양에서의 이제 이런 음성 언어적 전통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식이라는 이 두 낱말은 그 뜻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난리지의 번역어 정도로 알고 있지만은 제가 아주 잘 써놨죠. 지라는 거는 배워서 아는 거,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저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이름을 얘기할 수 있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 탐구해서 아는 건 아니고 엄마가 알려준 거죠. 너 이름이 뭐란다.
들어서 한번 써보고 배워서 아는 거 전부 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낱말이야. 일본 사람들은 아주 겸손하죠. 그래서 이 지 개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의 발견, 지의 윤리, 지의 지자 붙은 책이 수백 가지는 돼요. 지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본인들. 겸손히 배워있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알고 있는, 스스로 깨우쳐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지만 식이라는 거는요,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죠. 여기 보면 창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소리도 갖고 있고, 말도 갖고 있고, 식이란 낱말은 복잡하네요. 누군가가 말과 연결되어 있어야 말과 연결되어 있고, 저 음이라는 거는 이제 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어할 때 잘 나타나 있는데 언어, 랭귀지. 랭귀지라는 거는 혀란 뜻입니다. 랑구아, 소리를 분절하는 기관이란 뜻이죠. 이 우주는 소리로 되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악에 대해서 음악을 연구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현의 길이를 가지고 하르모니아를 탐구하는, 우주 전체는 조화인데 우주의 조화는 마치 음악의 조화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음악의 조화의 핵심은 비례의 조화더라. 현의 길이에 따른 비례의 조화. 그리고 이 비례라는 것은 수학적인 거다. 그래서 수학이 바로 이 우주의 창조 원리라는 거였죠. 사람의 소리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 가운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뜻이 있는 목소리는 마치 악기의 소리 가운데 이 비례에 따른 소리처럼 어떤 비례에 따른 목소리들이 의미를 갖는 소리다. 해가지고 그 목소리의 비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이 혀를 랭귀지의 대표로 봤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쓰는 이제 언어라는 건 한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목구멍에서 퍼져나가는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말하기. 좀 우리 존칭으로 한다면 말씀이 되겠네요.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게 언이고요. 어라는 거는 우리 논어할 때 왜 그 어자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통 경이라고 많이 쓰고요. 역경, 시경, 이런 경자, 앵무경이라는 재미난 책도 있어요. 이 앵무새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담아놓은 거 앵무경. 팔만대장경, 불경, 진리의 말씀을 담아놓은 걸 모두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자, 경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썼어요. 왜 그랬을까? 공자님이 좀 글 쓰는 걸 싫어하신 것 같아. 본인이 직접 안 쓰시고 제자들이 들어서,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듣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듣고 물은 거, 응답한 것을 썼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록한 거죠. 응답하다, 이게 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라는 거는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말이네. 우리말 말은 마름질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옷을 만들듯이 이렇게 무정형의 어떤 경험을 옷을 만들어 입히듯이 딱 틀 지우거나 태 지우거나 해서 꼴을 갖추는 거, 이것이 말이네요. 굉장히 오래된 낱말이잖아요. 이 말이라는 낱말은 10,000년도 넘게 된 낱말인데 그 오래된 낱말이 그 뜻이 얼마나 깊겠어요. 이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그 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누군가가 하는 말과 관계되어 있고, 음이라는 것은요 자연의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은 훨씬 소리 성자 보다는 더 근본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거네요. 자연의 소리, 사물 그 자체의 소리, 그 음양 오양으로 접근해가는 그러한 소리들을 음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자연의 가락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창이라고 쓴 거는, 요거는 이제 뭔가 공격해서 알아낸 거네요. 그죠? 얻어낸 거, 빼앗아낸 거.
그러니까 말로 됐든지 간에 소리로 됐든지 간에 사람에 대해서든 자연에 대해서든 우리가 무언가를 그걸 알아낸 취득해낸 손톱으로 끄집어서 뭔가 일구어낸 것 그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와 식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를 제가 배워서 아는 바 식을 스스로 깨우쳐 하는 바 이렇게 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습득이란 말은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 이거 이미 습득된 거네요. 습이라는 거, 득이라는 거는 이제 얻는다는 뜻인데요. 얻는 건 좀 왠지 좀 구걸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식 활동, 우리가 학문 활동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식 습득으로서의 학문은 배워 알기, 깨우쳐 알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날에 이제 경제 활동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용이라든지 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서의 학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한 이걸 이제 수요자 중심의 학문관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요구를 해요. 발주한다고 그러죠. 그죠? 용역. 누가 요구하는 이거 뭐 한번 연구해 주세요. 돈 주고 그러면은 그러한 요구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알을 생산해내는 것 요렇게도 학문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종류로 학문이 규정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이 갖춰야 할 큰 두 가지의 특성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시까지 5시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10분, 한 5분 정도 더 하고 간략히 우리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게 물음에 대한 올바른 알을 짜나가는 것, 이것을 학문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하나는 올바름이라는 것이 중요해서요. 두 가지. 하나는 필연성.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연성, causal rel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흥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이거나 또는 주먹구구식이어서는 안 되고 원리적이어야 된다. 법칙에 근거해야 된다.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과학에서도 가설 이런 거 쓰는 거는 마치 필연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에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필연성이 없지만은 이런 것이 없으면 학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가설을 두고 거기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편성. 나에게만 타당하면 안 되고 또 여기서만 타당하면 안 되고 지금만 타당하면 안 되는 거죠. 보편성이라는 것은 두루, 고루 모두에게 타당한 것 이런 요소를 가져야 한다. 요거는 오늘날 아주 엄격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문의 지위를 가지려면 요 두 가지는 꼭 갖춰야 되는 것이죠. 느슨한 형태로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요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자, 이제 사쪽으로 한번 가시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의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강의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 주까지 이제 방법,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또 방법이라는 게 하나 있죠. 연결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지금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전문화를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되돌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학문 발전에 아주 중요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학문간 소통이 안 되고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동시에 이런 융합이라는 융복합화라는 또 새로운 경향도 우리가 함께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전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담아 놓은 거고요. 오늘 강의 이렇게 하고 우리 수업에 관한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여쭤볼 내용이 있는데 나머지야 뭐 강의 계획서 보시면 다 아실 테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연구 논문이나 학위 논문에 대해서 혹시 그 피드백이나 첨삭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뭐 다다음 주 정도까지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뒤에 어떤 부분 뭐 한 12일주나 12주 정도 뭐 그 사이에 그 피드백 하는 시간으로 그 주로 정할 테니까 없으시면 그냥 강의를 하고요. 있으시면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전 논문 피드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과 방법에서는 실제로 이제 다 분야들이 다르시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도움이 돼요. 다른 분야의 논문 한번 읽어보는 거. 그리고 연구자니까 연구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많이 공부가 되고 서로에게 글로 읽는 것하고 달리 그 비의를 서로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이런 기회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가끔은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도 합니다. 교수 되는 법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외대를 나왔는데 그